여기 이제 결말 부분 보기 전에 혹시 그런 설명도 혹시 들어봤어요? 요 최인은의 광장이라는 소설이 되게 여러 번 결말 부분이 바뀌었다라는 얘기?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어? 실제로 7번인가 소설이 계속 개작이 되면서 결말 부분을 다시 쓰고 발표했다가 또 다시 쓰고 발표했다가 그래요. 심지어는 중립국을 선택 안 하는 경우도 있다. 소설이 왜냐면은 그 당시에 이념적 갈등이 있었던 시기에서 중립국을 선택한다는 거는 한편으로는 우리 남한에 대한 비판도 되겠죠. 그치? 당연히 남한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남한 선택하지 않았어? 그럼 남한도 문제가 있나? 라는 그런 뉘앙스를 주기도 하죠. 그래서 검열에 걸려서 남한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작가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자유로운 어떤 이념적 자유로움, 사상적 자유로움 이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런 버전으로 공부하게 되고 이게 교과서에 실리는 것도 예전에는 교과서에 실리지 못하는 작품들이 상당히 많았다. 북한과 관련된 거. 여기 내용 중에서 북한으로 월북했다라는 얘기가 있지. 그러면 못 실려. 당연히 못 실려. 왜? 다른 사람들이 이거 보고 월북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근데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다 알고 있지. 북한으로 가면 개고생 하겠구나라는 생각은 다 하고 할 수 있으니까. 자, 여기부터 이제 봅시다. 펼쳐진 부채가 있습니다. 머릿속을 부채 하나 그려볼까? 뭐 보통 이렇게 부채가 그려질 거. 물론 이렇게 부채 그리는 사람도 있어. 요새 현대식 부채. 근데 접었다 피는 요 부채를 그려보세요. 부채의 끈 넓은 테두리 쪽을 이쪽을 철학과 학생 이명준이 걸어갑니다. 가을입니다. 잠깐만, 가을이 왜 나와 갑자기? 겨드랑이에 낀 대학신문을 꺼내들여 봅니다. 약간 자랑스러운 듯이 여자를 깔보지 않아도 알 수 없는 동물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뭔 말이야? 책을 모으고 미라를 구경하러 다니다가 아니라 다닌다예요. 다닌다. 뭐야 이게 갑자기? 이런 느낌 안 들었니? 읽을 때? 도대체 뭘 얘기하려는 거야? 뭔가 부채를 꺼내들어서 이쪽을 걸어가고 있는 거는 그래. 비유적인 느낌이구나라는 느낌은 이해는 됐어. 근데 갑자기 여자를 깔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다? 또 조금만 더 봐볼게요. 정치는 경멸하고 있습니다. 왜? 아버지의 관심과 아버지 일 때문에 그런 모양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 얘기도 툭 하고 튀어나오고. 근데 또 다시 부채 얘기가 나와. 이 부채 안쪽에 좀 더 넓은 너비에 바다가 보이는 분지가 있습니다. 분지라는 곳이 뭐니? 분지. 우리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분지 지역이 어디지? 분지 지역. 대구가 분지 지역이라는 얘기는 들어봤어? 모르는구나. 사회 시간에 한국지리 시간에 이게 보통 나오는 건데, 요 분지라고 하는 거는요, 평평한 공간이 여기가 땅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건물들이 이렇게 막 세워질 거예요. 도시예요. 근데 주변이 뭔가 이렇게 산맥이 있어.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인 이 공간을 분지 지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형적 모습 이름이야. 분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분지 지형이 어디냐면 대구가 대표적인 분지예요. 여기서 이제 갑자기 한국지리로 들어가면 이 분지의 특성은 기온이 연중 고도 기온이 높으며 눈이 또 많이 내리며 뭐 그런 특징들이 있겠지. 근데 그건 이제 한국지리 하시는 분들만 공부할 것 같고. 자, 거기 보면 갈매기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왜 여기가 바다가 보인다고 했으니까. 근데 느낌이 여기 뭐 바다가 보이고 있고 여기 뭐 끼룩끼룩 갈매기도 날아다니고 있대. 갑자기 이게 왜 나와? 갑자기 뭐 부채 얘기하다가 이런 것들이 왜 나와? 갑자기 분지 얘기하다가 아버지 얘기했다가 자, 요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 혹시 요 부분 학교에서 공부할 때 어떤 표현 서술적
특징 얘기했니? 학교에서 학교에서 이제 뭐 선생님들이 얘기했을 때 어떤 뭐 서술적인 특징, 의식의 흐름 얘기했어? 안 했어? 네? 나올 텐데. 자, 의식의 흐름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이 의식의 흐름이라고 한 번만 적어 놓으시고, 자, 조금만 더 읽어보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거기 보면 갈매기가 날고 있어. 윤혜에게 말하고 있다. 갑자기 또 윤혜가 왜 등장해? 윤혜는 누구였니? 윤혜, 은혜 이 이름 헷갈린다고 했어. 윤혜는 어느 쪽 연인? 봐봐, 인물 관계도 찾아보게 되지. 남쪽이야, 북한이야? 이건 남이야. 남쪽이고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랑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사람이에요. 갑자기 윤혜 날 믿어줘. 날 믿어줘. 고기 썩는 역한 배 안에서 물결을 흔들어 깜빡 잠든 사이에 꿈을 꾸고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또 이제 조금만 더 가볼게. 자, 조선인 코울스 숙소에 창타는 불도의 저녁노래 힘이 부드러운 듯이 바라보고 있는 그도 있습니다. 구겨진 바바르크트 속에 시래기처럼 바랜 심장을 하고 누가 기다리고 있어? 이번엔 은혜가 기다리고 있지. 이 은혜는 북한에서 사랑을 이루었던 전쟁통에 죽었던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하숙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9월의 어느 저녁이 있습니다. 조금 더 도어의 뒤통수에 부딪히면서 여기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뭐 누가 무슨 내용이고 이거를 긴밀하게 읽어놓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서술자의 서술일 뿐이니까, 그치? 대화를 판단할 여지도 없네. 인물의 대화도 안 나왔으니까. 도어의 뒤통수를 부딪히면서 악마도 되지 못한 자기를 언제나 웃고 있는 그가 있습니다. 악마도 되지 못한 자기를 비웃고 있대. 요 웃음은 비웃는다라는 비웃음일 거예요. 그의 삶의 터는 부채꼴 넓은 데서 점점 안으로 오므라들고 있었습니다. 아까 부채 끝으로 갔다가 이거는 이제 이해가 된다. 부채 끝으로 갔다가 다시 반대쪽으로 오므라들고 있대. 그치? 자, 마지막으로 은혜와 둘이 안고 뒹굴던 그 동굴이 부채꼴 위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재회 장면, 뭔가 회상하는 장면이고, 사람이 안고 뒹구는 목숨이 꿈이 다르지 않으니, 요거는 근데 인용된 부분이네. 요거는 우리 다른 시에서에서 시 인용을 볼 수 있어요. 이상화 시인의 나의 침실로라는 시를 인용한 구절이고요. 그러니까 되게 막 생각나는 대로 쓴 것 같아, 지금. 어디선가 그런 소리도 들렸대요. 뭔 소리 이래 왔다 갔다 하고 있어. 내용이 정리가 안 되잖아. 그는 지금 부채의 사복자리에 떠 있습니다. 사복자리가 어디냐면요. 여기를 의미해요. 여기. 여기가 사복자리라는 곳이에요. 부채에서 이렇게 모여지는 부분. 거기에 서 있대요. 여기가 지금 명준의 자리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네요. 삶의 광장은 좁이다 못해 끝내 그의 두 발자국 차지하는 넓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말은 끝으로 지금 밀려났다는 얘기죠. 요 끝자리로 계속 밀려난 이 사랑의 어떤 막다른 상황을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까지는 읽어야 돼. 좀 어렵더라도. 자, 이제는 뭐 서술자가 또 얘기하고 있네. 자, 모르는 나라 아무도 자기를 알리 없는 먼 나라로 가서 전혀 쓸 사람 되기 위해 이 배를 탔습니다. 어디로 가는 배? 중립국으로 가는 배겠죠?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는 자기 성격까지도 마음대로 골라잡을 수 있다고 믿는다. 성격을 골라잡다니 모든 일이 잘 될 터이였다. 도대체 무슨 서술이 이러냐, 무슨 내용이냐. 제 얘기했다가 은혜 얘기 나왔다가 윤혜 얘기 나왔다가 뭐 사복자리로 왔다가 아버지 생각 잠깐 했다가 소설 잘못 쓴 걸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마 이렇게 글 쓰니? 여러분 수행평가할 때?
근데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다. 어떻게 쓰면은 의식의 흐름대로 쓰면. 자, 지금 여기서 펼쳐지는 이 내용의 전반적인 이 서술의 특징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의식의 흐름이라고 하는 서술적 기법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마저 조금만 더 읽고 얘기할게요. 다만 한 가지가 없었다면 두 마리 새들은 방금까지 알아보지 못했는데 무덤 속에서 몸을 푼 한 여자의 용기, 방금 태어난 아기를 한 팔로 보듬고 무덤을 깨뜨리고 치솟는 여자, 그리고 마침내 그를 찾아내고야만 그들의 사랑을 이라면서 돌아서서 미스트를 돌아보고 있고, 자, 여기서 무덤 속에서 몸을 푼 한 여자의 용기, 그리고 그는 두 마리의 새, 자, 이때 앞에서 봤던 이 갈매기가 두 마리의 새로 그려지고요. 무덤 속에서 죽음을 의미하지, 이 갈매기들은 죽음을 맞이했던 은혜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리고 한 마리는 은혜가 임신하고 있었던 아기. 이런 것들을 연결을 지으면서 막 정신없이 서술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건 사실 이 부분이에요. 갈매기가 의미하는 바 무엇이냐? 아, 죽은 은혜가 갑자기 떠오르는 거야. 근데 그 전까지 이 사람의 심리는 뭐 불안정했을 거지. 이념적으로 되게 혼란을 겪었고 내적 갈등을 많이 겪었을 것이고, 그리고 상당히 힘든 가운데서 이런 의식의 흐름 기법을 왜 사용을 했냐면, 자, 그럼 먼저 의식의 흐름이라고 하는 단어부터 처리를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 의식의 흐름이라고 하는 우리 일상생활의 용어로 사용할 때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하라고 하니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하지 말라고 하니 야, 너 의식의 흐름대로 하지 마라고 하지. 그러면 우리는 의식의 흐름이라는 것 자체가 다소 좀 부정적인 느낌이라는 거는 잡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게 소설로 들어왔을 때 사실 이게 소설부터 일상생활로 퍼져나간 거거든요. 이게 소설에서는 그러면 부정적으로 얘기한 거냐? 그러진 않아요.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부정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이 소설에서의 의식의 흐름은요. 부정적보다는 인간의 비합리성을 이야기하기 위한 기법 중에 하나예요. 자, 의식의 흐름이란 인간의 비합리성을 표현하기 위한 소설의 기법 중에 하나다. 혹시 공부가 되신 분들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이라는 소설의 제목은 들어봤니?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내용도 기억나니? 기억은 안 나? 예를 들면 소설가 구보라는 사람은요. 아, 오늘 어디로 가지? 생각했다가 동전을 꺼내서 보다가 전차가 지나가니까 한번 타볼까? 이러고 막 의식의 흐름대로 소설을 쓰고 있거든요. 그거는 뭘 보여주기 위한 거냐면 인간은 비합리적 존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인간은 비합리적 존재인가? 여러분들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다라고 보통 생각하지 않아? 이성이 있다라고 해서. 그치? 그러면은 비합리적 존재, 여러분들 몇 시에 일어났어 오늘? 10시에 일어났니? 11시에 일어났니? 그때 왜 일어났어? 라고 한다면 얘기를 못하지. 응? 그냥 일어나서 일어난 거죠. 거기부터 이제 비합리성이 등장하는 거야.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막 계획적으로 생각하고 막 이성적으로 고민하는 순간이 24시간 내내 그러면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시간이 더 많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소설가들은, 이 작가들은 가져오고 싶은 거야. 소설에서 보여주고 싶은 거야. 요 의식의 흐름 또는 요 비합리성을 강조하기 위함이 왜 나오는 거냐면은 잠깐만 쓸게요. 이게 1920년대 소설의 기법에서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얘기 제가 가끔 얘기하거든요.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까? 제가 모더니즘 할 때 이런 이즘은 어떤 생각을 의미하지. 모던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니? 되게 모던한데? 현대적인, 세련된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현대적인 생각,
이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이 시로 들어오게 되면 감정을 절제하면서 이미지를 많이 전달하는 시로 바뀌어요. 그럼 되게 세련됐다라고 얘기해요. 시가 1920년대 들어오면서 그런 시의 대표적인 것들이 여러분들 뭐 김수영의 시라던가 무슨 시가 있었죠? 김현승의 시 눈물 유리창이나 눈물 이런 거 배우지 않았니? 1학기 때, 그치? 물론 이제 눈물 같은 경우는 어떤 정서가 약간 표현을 내긴 했지만 옛날 시들은 어떻게? 내가 주워줄게. 옛날 시들은 어떻게? 옛날에는 어땠어? 옛날 시들 우리 이제 고전을 앞으로 배우겠지만 전통적인 시들은요 감정을 주체를 못해. 막 감정을 막 드러내서 표현을 했단 말이야. 특히 우리 민요 같은 경우, 아리랑 같은 경우는 신이도 못 가서 발병 낼 거야 이놈아 나 버리고 가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저주까지 뽑았다. 그런 거에서 탈피해서 자 우리 좀 세련되게 시를 짓자. 감정에 절제시키고요. 이미지를 통해서 시를 전달할 때 우리는 모더니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게 소설로 들어오면서 소설에서는 의식의 흐름 기법이 생기거든요. 이 의식의 흐름이라는 거는 인간의 비합리성을 드러내기 위한 건데 인간은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아. 비합리적이야. 이걸 직접적으로 소설에서 보여주고 싶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건 반대로 인간은 너무 합리적이야 라는 게 이 당시 세상의 풍조였어요. 그 당시 속세에서는 세상에서는 인간은 너무 합리주의야, 합리적이야, 이성을 강조하는 그거에 반발하면서 나왔던 소설의 기법 중에 하나예요. 자, 그게 1920년대 들어오고 1930년대 이제 정착이 되면서 이 소설은 1950년대 기준으로 전쟁 이야기를 썼던 그 당시 시절이니까 지금 이 상황의 모습, 전쟁이 펼쳐진 이 상황의 모습을 이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뭔가 좀 이상한 뭔가 우리가 느끼기에 정신없이 쓴 것 같은 이 느낌을 보여주면서 명준의 심리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명준은 지금 제정신을 차릴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 아니지. 왜? 여기서도 설명을 했듯이 어떤 부채의 가장 끝 변두리 자리로 부채의 그 가장 끝 넓은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의 막다른 곳으로 오게 되는 아주 심리적 궁핍함 그리고 어떤 뭐 상황적 이런 여유가 없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당히 우리가 느끼기에는 뭐 글이 이따위야 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의식의 흐름 부분에서 설명을 할 때 그렇게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요약을 해서 지금 명준이 어떤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식의 흐름 기법을 우리한테 사용했구나라고 정리를 하면 되는 거고 거기서 알아둬야 되는 이 부채의 사북 자리가 무슨 자리를 의미하는지 막다른 상황이죠. 그리고 이 안에서 나오는 두 마리의 새, 갈매기를 봤을 때 이 두 마리는 누구를 의미하는지 정도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좀 어렵게 서술돼요. 여기 공부하면서 그냥 읽고 넘어갔으면은 무슨 내용이지 싶은 이 부분이에요. 자, 이어서 돌아서서 이제 마스트를 쳐다보게 됩니다. 이 마스트라는 건 배의 기둥을 얘기하죠. 배의 이런 앞부분 기둥. 그들은 보이지 않는다. 바다를 본다. 큰 새와 꼬마 새. 자, 큰 새 누구 은혜를 얘기할 거고 꼬마 새 아기를 의미하겠지. 태어나지 못한 자신의 아기. 바다를 향을 미끄러지듯 내려오고 있습니다. 바다. 그녀들의 마음껏 날아다니는 광장. 자, 이때의 제목 광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그럼 이 광장의 이미지는 마음껏 날아다니는 광장이다라는 거죠. 사랑, 자유가 있는 그런 공간 혹은 이상향.
그런 광장을 이제 명주는 처음 알아보게 된대. 이제 인식하게 됐나 봐. 부채꼴 사부까지 뒷걸음질 그는 핑그르르 뒤로 돌아섭니다. 뒷걸음 치다가 핑그르르 뒤로 돌아서요. 막다른 상황이에요. 근데 뒤돌아섰어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절벽이라고 느낀다면 거기에 푸른 광장이 있습니다. 바다의 느낌이네. 이런 바다를 보면서 푸른 광장 어떤 이상향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혹은 어떤 참된 공간이기도 할 거예요. 좋은 말은 여기다 다 붙이면 돼. 참된 공간으로서 이상향, 바다, 광장. 자, 그러면서 이제 명준의 생각을 보여줘. 자기가 무엇에 홀려 있음을 깨닫는데 이때 홀려 있는 거를 이렇게 큰 새와 꼬마 새를 자신의 은혜와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과 아기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하고 있음을 깨닫고 그 넉넉한 뱃길에 여태껏 알아주지 못하고 숨바꼭질하고 피하러 총을 쏘려까지 한 일을 생각한다면 자, 요 부분이 무엇인가 쓰였던 게 틀림없다. 자, 요 부분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새들을 처음에는 어떻게 인식했냐면 감시자로 인식을 했어. 지금 새의 존재가 처음에 이 사람이 느끼기에는 그 심리적인 어떤 궁핍함 이런 것들 때문에 새들을 감시자로 느꼈던 이 명주는 지금 자신의 여인이었던 은혜로 느끼고 아기로 느끼게 되는 그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무엇인가 쓰여 있던 게 뭔가 잘못 생각했던 거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당연히 이 새들을 봤을 때 감시자로 느꼈을 때 느꼈던 감정은 불안감이었겠지. 근데 이 새들을 보니까 어떤 사랑과 자유라고 하는 이런 느낌으로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죠. 큰일 날 뻔했어. 큰 새는 작은 새는 좋아서 미칠 듯이 물속에 가라앉을 듯이 탁 스치고 지나가는가 하면 되돌아오면서 그렇다고 합니다. 되돌아오면서 그렇다고 한다는 건 이 새들이 뭐 서로 대화하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네요. 무덤을 이기고 온 못 잊을 고운 각시들이 손짓해 봅니다. 무덤에서 이렇게 나온 그런 은혜에 대한 어떤 기억이다. 그리고 우리 아기에 대한 어떤 환상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내 딸아. 비로소 마음이 놓입니다. 여기서 이제 평안함을 느끼는 거죠. 자유로움을 느끼는 거죠. 자, 옛날 어느 벌판 겪은 신내림이 문득 떠오릅니다. 그러자 그런 언젠가 전에 이렇게 이배를 타고 가다가 그 벌판 지금 있을 때처럼 떠오른 일이 그리고 딸을 부르던 일이 이렇게 마음 놓이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거울 속에 비치는 남자는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자, 이 활짝 웃는다라는 이 행동은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네. 왜 웃었을까? 이거 되게 무서운 건데 사실 무섭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나는 무섭다고 느끼고 이제 그 너무나 고민이 많다 보면 그 고민의 끝에 결정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미소가 씩 지어지게 되거든. 그런 미소를 지으면서 에이, 이 세상 살아서 뭐하냐 이런 느낌으로 여기서는 되게 나는 무서웠어. 그 웃음이에요. 이때 웃음. 즐거워서 웃는 건 아니지. 절대 즐거울 상황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행동은요. 마음의 결정을 내린 거. 넘어가서 이제 시간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의 결정에 대해서는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예전에 소설이 개편되기 전에 또는 개작되기 전에는 이런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초판본 보면은 이게 몸을 던져. 그런 것까지도. 자, 다시 밤중. 선장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자리 모험을 일으켰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야? 석방자가 한 명이 없어. 누구 없어? 미스터 리 이명준이 없어졌어요. 라고 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명준이가 바다로 몸을 투신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죠. 우리는 지금 간접적으로 인지를 한 거예요. 소설자가 그렇게 제대로 안 보여줬으니까. 자, 마지막 결말 부분 어떻게 끝나나 한번 보자.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죽었으면 되게 심각한 상황인데 그냥 결말 처리해버렸죠. 그러니까 명준이가 없어지는 이 투신의 장면이 절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결말 부분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한번 볼까? 컵으로 오는 흰 페인트로 말쑥하게 칠한 3,000톤의 몸을 떨면서 한 사람의 손님을 잃어버린 물새처럼 빼곡히 남자나 바다의 훈김을 헤치며 미끄러져 갑니다. 훈김이라고 한 건 훈훈한 기운. 흰 바다새들의, 자, 흰 바다새들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아요. 자, 아까 그 바다새들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명준이 생각했던 인식의 표상들이었죠. 명준의 인식의 표상이었죠. 누구? 은혜와 아기.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는 명준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느낌으로 처리가 된 거고, 다른 데로 가본 모양입니다. 그러나 버트 배는 계속 항해하고 있어요. 명준이는 없는데. 이런 구도가 잡히죠. 결국 어떤 개인적인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이는 명준이는 이제 이 세상에 없더라도 결말 부분에서 그래도 계속 흘러간다라는 거. 어떤 이념적으로나 뭔가 역사적으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흘러갈 거야라고 하는 그런 결말로 끝을 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소설을 읽을 거고, 요 지금 중략 이유가 상당히 좀 그냥 읽었을 때는 좀 난해했지만 그래도 이게 의식의 흐름이야? 그냥 정신없이 썼네? 그렇게 툭 처리하고 난다면 여기서 사북자리, 기체의 사북자리가 어디를 의미하는지, 두 마리의 새가 뭘 의미하는지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이어서 제가 문제 드릴 테니까 문제 잠깐 풀어보시고 그거 확인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시간 보고 아예 하나를 더 할까? 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더 할 수 있어. 왜 아니라고 해. 자, 문제 드릴게요.